제가 어떤 거는 내용이 많고 어떤 건 내용이 짧기도 해요. 근데 이제 회장님은 촬영상 편의를 위해서 제가 한 장 한 장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4장까지 정신업 추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 정신업 추기는 조선 당대의 최고 천재학자라고 했던 청한자 김시서 선생이 신라충신 박재상 선생이 쓰신 정신록 상중하교 15지를 보고 느낀 소회를 추기 형식으로 남긴 글이에요. 그 정신록 15지를 읽어보니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너무 놀랍다. 내 살아선 전에 이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게 한스럽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제 이게 5장입니다. 대저 세상 사람들이 다만 해가 동쪽을 따라 서쪽으로 향하는 것만 알고 서쪽을 따라 동쪽으로 향하는 것은 모르니 이는 소위 짐승록이 말하는 눈이 너무 밝기 때문이다. 마고대성의 오미의 변이 일어나서 이게 보지 않아도 보고 듣지 않아도 들렸는데 마고님의 오미의 변에 백소시족 지소의 오미의 변에 벌을 받아서 이 시력과 고막이 생겨서 천원과 하늘의 뜻을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요거는 저번 주에 인쇄를 드렸으니 이따가 저 인쇄를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이 곧 빛을 없애고 밤을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어둡게 하여 해가 서쪽을 따르는 이치를 증명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는 삶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오미의 지소씨의 오미의 변이. 지금 한 사람이 밤중에 눈을 감고 해의 길을 따른다면 반드시 이 해가 서쪽을 따라서 동쪽으로 향하는 것을 볼 것이니 부찰천문에 가면 북극성에서 내려다보는 그 천문을 하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이에 곧 편견을 버리고 또 대지와 산천이 공중에 떠서 함께 도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쪽이 바로 서쪽이요 서쪽이 바로 동쪽이 되어 마침내 동서에 구분이 없는 것이다. 이때 곧 원만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며 이 진짜 김시섭 선생이 정신납을 읽으면서 느낀 소회. 그러므로 눈을 감고 돌을 만지면 다만 그 견고한 것만 알고 만지지 않고 보기만 한다면 다만 그 흰빛만을 알게 될 것이니 이는 표면의 감각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표면과 이면 두 감각의 오고 감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고 만지는 감각을 모두 갖춘 후에야 곧 그 전체를 얻을 것이요. 비록 표면의 감각만이라도 그 오고 가는 이치를 알면 역시 그 전체를 얻을 것이니 그렇게 되면 단단한 것이 흰 것이요 흰 것이 단단한 것이 되어 끝내는 단단한 것과 흰 것의 차이가 없어지므로 이것을 가리켜 통관이라고 하는 것이다. 부도지에서 일하는 해복 복본의 정점에 이르면 어떻게 해요? 본래의 본성을 회복한다고 되는데 그게 하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 검측 배운 자. 그래서 5장은 이걸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는 동일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7장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자, 6장. 무릇 사물은 모두 겉과 속이 있다. 속이 빽빽하면 충실하고 드물면 구멍이 뚫린다. 겉이 빽빽하면 색이 모이고 드물면 없어진다. 이는 허실 공색의 교추 오고 갑니다. 또 실이 빽빽하면 견고하고 드물면 기가 빈다. 색이 빽빽하면 질을 만들고 드물면 흰색으로 돌아온다. 이는 기질견병의 교추인 것이다. 그러므로 색질견실한 것은 바탕이 있어서 밝히기에 족하고 흡액기공은 이름은 없으나 조짐이 있다. 적은 바탕이 있는 데서 나와
금속 습토와 비장 동식의 형상이 밝혀진다. 여기 뭐 비장 동식 새와 물고기 동물과 식물 뭐 이런 하여튼 김시섭 선생이 증심록을 읽으면서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스스로 써놓으신 거예요. 읽어보시면서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도는 문명에서 나와 은현생물과 소장성세의 세력의 조짐을 나타내니 우주만상이 곧 이루어진다. 내가 볼 때 이 개불지를 읽으시면서 그 수련할 때 느낌을 적으신 것 같아요. 도는 하나의 궤도로 크게 뭉치고 형은 천 가지로 서로 다르니 이에 성인이 일으키어 온놀이에 통공하는 간음을 조음하여 소리입니다. 소리는 부도지에 나오는 율려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조음을 하여 그 대동의 정을 살피고 허실의 척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세력을 조사하니 이는 진실로 사모를 성찰하여 정리하는 진법과 음을 조율하여 찾아낼 수 있는 진법과 신라가 금으로 된 자, 금척과 옥적, 옥으로 된 피리를 쓴 그 요소가 상고지세에 연유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뭔 소리입니까? 하늘의 천근을 부여받은 마고 삼신의 백성의 대표자에게 신부를 전하고 그게 금척과 옥피리로 나와요. 맞아. 저 역사에 배웠어. 그게 신라로 직계로 박격거세를 통해 전수가 돼서 그 영해박씨 집안을 통해서 전수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 만파식적 뭐 중국 모형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우리 부도의 역사에 등장하는 식물이에요. 중국이 아니고 대저, 서밀은 일체요, 기질도 일체요, 공색도 일체요, 견백도 일체이며 각기 양쪽에 있는 것은 장차 교추상자하여 이 서로 밀어내서 서로 도워서 성문을 성사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도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여교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유불선의 모든 것이 우리의 뜻에서 법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도의 바로 복본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천하 만물이 반드시 빈구면에서 이름을 이루어 위치가 견고하게 되고 천하 만사가 반드시 실이 교차하는 데서 바탕을 보여 흔적이 하얗게 되니 이는 태고 불력의 진전인 것이다. 진법이다. 진법. 그러므로 허실건병에 대한 고금의 논금은 모두 상세에서 기원하였으나 그 바른 것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모두 박재상공의 근심과 한탄을 깊고 통절하게 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청간자 김시섭 선생이 얼마나 깊은 깨달음을 얻었겠어요. 그러니까 영해박씨 문중에는 전부 다 100세 이상을 사셨다고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7장부터 쏟아져 나와요. 내용이 7장부터 쏟아져 나와요. 자, 짐신업 축이 7장 1절. 자, 짐식록에 덧붙인 별책 금척지도 봐요. 짐식록에 금척지가 붙어 있었어요. 금척지는 뭡니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태조 이성계가 꿈속에서 부여받았다고 하는 시표, 그 금으로 된 자를 만드는 방법이 쓰여져 있는,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한 운용 방법이 쓰여져 있는 금척지도 역시 재상공이 쓴 것인가 혹은 뒷사람의 기록인가, 금척지가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청간자 김수엽 선생이 박재상 선생은 AD 419년 이전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이분은 조선시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1000년 뒤에 김수엽 선생이 이 금척을 복원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어요. 실패했어요. 복원은 못했어요.
글의 뜻은 짐식록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별책으로 덧붙인 것은 무슨 까닭인가? 백절 선생님 가야. 만약 재상공이 지은 것이 아니면 그의 이 외동아들님이세요. 백결 선생이 추가하여 보충한 것일 것이다. 이 왜 백결 선생인지 아세요? 백가지 누더기 옷을 입고 저기 과약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장수적인 강아지는 소리. 예. 공의 가문의 전설이 검척가만이 강리하고 있으며 내가 일찍이 들은 오대산 노석자의 이야기가 이 청하자 김시엽 선생이 사성야전에 나오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적은 그 개요를 아래에 적는다. 증식록뿐만이 아니라 사성야전이라는 책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책은 없어요. 전해지지 않거든요. 이 놀지왕대 충신 419년에 외국에 가서 돌아가셨거든요. 이 백결 선생, 박재상 선생의 아들입니다. 열애박씨 족보 이름은 박문양으로 나오고요. 414년에 신라의 충신 박재상의 아들로 태어난 걸로 되어 있어요. 놀지왕대 아버지 박재상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순찰하자 그의 어머니 김씨와 누나인 아기와 아경은 비보를 덮고 같이 자결을 하였고, 그럼 우리 박재상 전에 보면 잘 나옵니다. 가운데 누나는 아영만이 남아서 어린 백결을 양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누나가 키웠어, 백결 선생을. 그 뒤 아영이 궁중으로 출가하자 그도 함께 이끌어 하였으며 장성에서는 각각 이수인의 딸과 혼인하여 간직에도 있었고 478년에는 모든 간직을 떠나 향리로 돌아갔는데 이때 그는 낙천악이라는 기양국을 지어 불렀다고 한다. 더우시 청량하고 결백했던 그는 궁중으로부터의 모든 후원을 거절하고 스스로 궁색한 생활을 즐기다 말년엔 종중을 감췄다고 한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하면 그는 가세가 빈곤하여 늘 누더기 옷을 입고 다녔다는데 그래서 사람들 그를 백결, 100번을 기운 옷을 입었다는 선생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아마 타령의 주인공입니다. 이분이 금척지를 덧붙였는데 이분도 청한자 김시엽 선생처럼 완전히 미친 사람 형세를 하면서 전국을 떠돌면 살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부도의 역사를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뭐 비통해 하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이제 검척지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김시엽 선생이 전언을 하셨고 이제 2절에 이렇게 또 전언을 합니다. 신라 내부랑 때 박재상공이 지마왕의 고송, 지마왕은 신라 제6대 왕입니다. 제위 112년에 113년, 134년 고선으로 봉은전 대부를 지내고 향리인 삼량주에 간이 되었으며, 지금 여기 삼량주가 양산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반도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저 스승님도 말씀하셨지만 징심원을 짓고, 삼량주에 징심원을 짓고, 그래서 징심록이라고 했어요. 상세하게 이치를 변정하여 시원 전래의 역사를 저술한 것을 징심록이라고 했다. 거기에 바로 만인천년 마호로부터 당군 조선 3대 왕까지의 얘기가 적혀있다. 그 뒤에 신라 역사도 적혀있고, 때에 내무랑이 죽으니 새 왕자는 나이가 어렸다. 차가의 동생 실성왕이 위협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무랑이 왕자 놀지는 별난이 올 것을 미리 살피고 거짓으로 말을 더듬으며 미친 짓을 하고 그 길을 방랑하였다. 왜? 죽임을 당할까봐. 네. 실성왕이 도회로 치고 그 둘째 동생 복호는 고구리 인질로. 이 말사은, 여기 다른 데는 미사은 또 미해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사은, 말사은은 인질로 외국에 보내서 그들을 없애고 뒷날의 염려를 끊어버렸다. 그러니 이에 이르러 박재상 선생이 선세의 전통으로서 곧 실성왕의 부당한 처사를 거론하니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나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찌하여 마고의 역사를 전수한
종송 가문으로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응? 이에 세록이 쏟아져 나와 신자천 배중량 등 육신이 사퇴를 하였고 실성왕이 마침내 놀지왕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그러니 이 놀지왕이 두 동생을 찾아오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전후 10년간의 책무였으며 순조롭게 반정이 성공하니 뭔 소리입니까?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평화롭게 제자리로 돌려놓은 거예요. 신자천공이 재상은 용감하고 지략이 깊고 말 잘하고 이치에 밝다고 해야겠다. 이 말 역시 여기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박찬범 교수가 일본 고대 일식기로 분석해보니까 고대 일본은 남지나 대만 여기에 있던 걸로 왜가 나타나요. 일본 서기 분석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이쪽으로 갈 수도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제가 그 오정 선생님 말씀하신 남제서에 나오는 백제 동성대왕 때 북이하고의 전체 전쟁했던 지명지도거든요. 여기서 다 일어나요. 여기서 다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동성대왕 때 AD 500년 때 일이니까 백제가 여기서 전쟁을 했으니까 신라도 당연히 여기 있었겠죠. 그래서 징심헌에 징심록을 저술했던 장소가 여기 울산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백제 8대 대성이 이렇게 포진이 돼 있어요. 백제 왕족은 부여씨죠. 부여씨가 여기 상해에 있는 요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가 돼 있어요. 아, 부여씨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는데 부여 왕족이 여기 살면은 백제가 여기 있었죠. 어디 있겠어요? 무슨 씨요? 부여씨. 이게 백제 왕족이거든. 그리고 백제에 가장 많이 있었다고 하는 8대 대성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대만의 진첩섬이라고 하는 그 여류 학자가 그래요. 그냥 한국에 있는 백제사 연구하는 학자들이 백제 8대 대성을 연구하는 학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지시겠다 그랬어. 왜? 8대 대성을 연구를 하면 할수록 백제사는 한국사가 아니라 중국사가 된다. 왜? 8대 대성 여기 다 살고 있다. 8대 성이 성씨를 말하는 자, 그냥 여기 내용이 조금 그래서 3절을 다른 걸로 했어요. 자, 정신없추기 제3절.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놀지왕이 임금이 되어서 언제나 두 동생의 일로 상심하여 정사에 힘쓰기 어려웠다. 잠이 오겠습니까? 고구려 명에다가 불보로 보냈는데 이에 재성공이 개연히 청하여 고구려로 날아가서 뭐라고 고구려 왕한테 했느냐? 부도의 일로 마고의 백성 한 백성의 자손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한 뿌리에 후열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말 한마디 하니까 고구려 왕의 복호를 그냥 신라로 돌려보내줬어요. 근원을 건드린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고구려 왕도 이미 마고의 역사를 부도의 역사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근원을 건드리니까 그냥 돌려보내준 거예요. 귀국하에 그는 집문 안에도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외국으로 출국하였다. 박태상전에 나오잖아요. 부인 김씨가 듣고 쫓아가니 공이 이미 배를 타고 선을 들며 작발하므로 부인이 또한 그것을 권하고 장려하였다. 울산 앞바다에서 배 타고 지금 외로 간 걸로 돼 있어요. 일본으로. 그거 아닙니다. 강을 타는 양자강 이남에서 대만으로 간 것 같아요. 네. 공이 이미 외국에 입국하여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걸. 외국 왕도 부도의 일을 알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그건 뭐예요? 본 거죠. 거짓으로 임금을 배반하고 기화하였다고 신라에서 기화하였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2년 남짓 머물러면서 있으면서 뱃놀이를 즐기다가 하루는 말싸움 또는 미사연하게 몰래 귀국할 것을 권하였다. 왕자가 공과 함께 돌아가고자 한 번은 공이 말하기를 공자께서 귀국하시면 이런 성행한 것입니다.
어찌 두 사람이 모두 온전하기를 바라다가 이를 위태롭게 만들겠습니까? 마침내 울면서 작별하고 뱃놀이를 계속하여 외인들이 의심하지 아니하게 하고 말싸움이 멀리 갔을 때를 맞춰 혼자서 관상으로 돌아가니 외의 임금이 비로소 속은 것을 알고 격노하였다. 공이 곧 부도의 일을 말하고 어찌 마고의 백성으로서 옛날의 정의를 수호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의 임금이 완강하여 스스로 동해의 주민이라 말하고 이 개놈의 자식들은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공을 협박하여 신하라고 칭하라고 하였다. 공이 웃으면서 나는 귀하자가 아니요 계림의 신하라 하니 외의 임금이 더욱 노하여 곧 엄령을 서라고 협박하였다. 공이 끝내 굽히지 아니하고 말할 때마다 반드시 계림의 신하라고 하니 외의 임금이 마침내 목도에서 태워주겠다. 공이 죽음을 보기를 마치에 눈이 녹는 것과 같이 하고 재가 되어버린 몸이 전기로 변하여 천추의 저리를 세웠다. 야, 창한자 김시현 선생이 참 멋진 문구를 총절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공의 죽음을 보기를 공이 죽음을 보기를 마치 녹는 것 같이 하고 재가 되어버린 몸이 전기로 변하여 천추의 저리를 세웠다. 부도의 뜻을 여기 보면 계림이라고 있죠. 발음이 같아요. 요 영에는 요 영의 분사인데 요 영이라는 데도 있고. 이거 계림 시대를 보면 진짜 이 천하 절경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의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재열 선생님이 이미 여기가 왜 땅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옛날에 요쪽에 요 신라가 양자강 이남 쪽에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게 신라산이에요. 이 신라산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요 천주 있는데 선도산 요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면은 요 대만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요 정도 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요게 임해, 영해 군산. 선도산 있는데 여기 회계산, 소홍, 뭐 항주 있는데 하여튼 요 인근에 신라산이 있어요. 요거 뭐 신라, 요게 성거라고 하는데 여기 신라산이 있습니다. 이 선도산이 있는데 울산에 가면 요 치술령이 있어요. 망보석도 있고. 근데 이게 후대에 옮겨진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것을 이렇게 똑같이 교연해 놓은 것 같아요. 신앙 감성. 네. 자, 그 다음에 4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조금 늦어졌네요. 자, 보세요. 놀지왕 형제가 공의 죽음을 듣고 슬픔이 지극하여 공을 영해군에 보내요. 영해 군사. 그 영해가 지금 바로 여기 있어요. 영해 지명이 여기 있어요. 어디요? 여기. 여기. 우리나라에도 영해가 있어요. 공의 부인 김씨는 공의 죽음을 듣고 세 딸을 거느리고 치술령에 올라 스스로 치술령가를 짓고 동해를 바라보며 올다가 자진하였다. 그래서 울산에 그 간절곳에 가면은 이 삼모녀상이 있습니다. 그 가면은 이렇게 삼배하십시오. 부도지를 쓰신 박재상 선생의 부인과 두 딸입니다. 장녀 아기와 삼녀 아경 역시 부모를 따라 죽으니 모녀의 몸이 변하여 삼체 신모석상에 되었습니다. 그게 삼체 신모석상이요. 차녀 아영은 가문의 일을 위해 굳세게 살면서 5살 된 남동생을 기르니 이가 백결 선생 문양공이다. 놀지왕이 듣고 심히 슬퍼하여 말싸은하게 아영을 아내로 삼게 하여 위로하였다. 그 둘째 딸을 왕자의 아내로 맡게 했어요. 그리고 놀지왕도 팔 도리는 다 한 거죠. 백결 선생이 장성하여 잠시 자비왕조에 벼슬하다가 곧 사직하고 돌아가 세상 일을 버리고 검은고를 타서 수정하며 스스로 선세의 도를 행하다가 종적을 감추고 나타나지 아니었다고 한다.
검척지를 지었으니 검척을 복원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백결 선생이. 저 백결 선생의 초상화도 그 영예 박씨 문중에 그 이렇게 좀 표본이 되는 분들의 사진을 여러 장 겹쳐가지고 이런 사진을 만들어냈다고. 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중국 고지도인데, 고지도는 뒤에서 보고, 여기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거 신라. 여기가 상해거든요. 상해 아름 신라, 신라 오산, 신라서, 신라 보산, 신라 고광묘. 그 다음에 신라관자 김교각 선생을 동원한 항조시 영원사, 신라산. 고화산 화성사에도 김교각 스님을 동안해 놨고요. 그리고 선덕여왕의 태자묘가 있는 형문이라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신라와 관련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지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주경도라고 하는 중국 지도인데 여기 보면은 임해연에 보면 여기 신라산이라고 딱 적혀 있죠. 그리고 우측으로 보면 영해라고 돼 있죠. 나중에 영해 군사로 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신라산 있고 뭐 임해 선거 영해 천택 이게 전부 다 신라 관련된 지명이거든요. 여기 지금 신라산이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 신라방의 현적이라고 뭐 이렇게 주장들을 해요. 그리고 보면은 KBS에서도 신라산을 취재를 했어요. 신라 상인이 여기에 죽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리해서 여기에 묻었다. 그 산은 풍수적으로 보면 위치가 비교적 좁다. 신라인들의 모여 산 곳이 통원방이다. 그래서 신라인이나 다른 기타 상인도 포함해 모이면 이쪽이 통원방이 된다. 아니 신라 상인들이 뭐 하려고 여기 가서 죽냐고요. 신라 땅이니까 그렇겠지. 어떻게 이렇게 다 쳐다보셨어요? 이게 다 신라와 관련이 있어요. 미치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